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테슬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보면 S&P 500 지수가 50일선을 거의 터치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50일선을 터치한 게 뭐 3월, 지금 5월 13일, 5월 12일 이 정도에 터치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의 경우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50일선을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벗으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자면 피벗, 이 피선 있잖아요. 이 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R1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고요. 또한 다우존스도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도 보면 그 50일선을 그으면 50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RSI 지표라든지 뭐 CCI 지표라든지 지금 모든 지표도 나빠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우존스라든지 S&P 500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런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같은 지금 그런 기업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낮고 가치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벗선을 보면 피벗선도 나쁘지 않죠. 지금 이 R1선을 치고 올라가면 그 R2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S&P 500은 P선까지 왔잖아요. 근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좀 더 과열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약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을 보면 가장 흐름이 안 좋죠. 이게 지금 5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50일선 위에 있는데 이건 100일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S&P 500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테크주들은 이런 가치주들에 비해서 에너지랑 파이낸셜에 비해서 많이 지금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스닥에는 뭐 성장주라든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더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가자면 피벗선을 그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P선까지 오지도 못했고 지금 S1을 지금 치고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주가 반등했다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100일선에 닿았고 어느 정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맞아요. 5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5분 차트로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계속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보통의 경우 다음날 장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치고 올라가 줬잖아요. 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이게 CPI 지수죠. CPI 지수가 저번에 많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또한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항공료, 호텔, 중고차 등 부분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전문가들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잠시 여러분들이 듣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이게 물가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금리. 그리고 이거는 물가 연동 국채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물가와 연동해서 나타나는 금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금리와 현재 가치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거 수치를 나타낼 때는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요,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물가 금리를 빼면 지금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나와요. 보면 지금 물가 연동 국채가 마이너스 1.0이죠. 거기에서 지금 1.11에서 마이너스 2.13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0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물가 금리는 물가 연동 국채 금리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제가 물가 타겟 인플레이션 레이시 2%라고 했죠. 2%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겠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국채 투자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물가 연동 국채라고 했죠. 이거를 보통 팁스라고도 많이 해요. 이걸 팁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ETF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그럼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가 연동 국채는 원금이 물가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국채예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원금을 재계산한 후 이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이죠. 그거를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10년물 국채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로금리죠. 제로금리죠. 근데 이렇게 나중에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실업률이 안정화되면 금리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SPXS가 있죠. S&P 500에는 그리고 지금 SPXU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S&P 500의 인버스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SQQ가 있죠. 단기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TMV가 있어요. TMV가 뭐냐면 채권 가격이 내릴 때 해당 ETF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해당 ETF는 3배 정도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단기적으로 이런 인버스 상품을 투자를 하신다면 좋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섹터별로 보자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가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S&P 500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에너지라든지 금융 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핀비지에서도 보면 지금 금융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이 많이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죠. 한 달 동안 퍼포먼스를 보면 지금 기술주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특히나 기술 성장주들은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 상황은 결론적으로 현재 가치는 금리와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일 때는 금융주라든지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볼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너무 기술주에 치중이 되어 있으면 자기 포트폴리오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스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ETF를 분산을 해 놓는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주가 조정을 받을 때 수익이 좀 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가 분명해요. 다음 성장 동력은 기술주가 분명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섹터를 분산을 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시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테슬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 보면 안 좋은 뉴스가 정말 많죠? 지금 비트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장난질도 치고 있고, 또한 빅쇼트 주인공 테슬라 주가 하락에 6천억 베팅했죠. 지금 보면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했는데 한 80만 주를 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다른 뉴스도 보여드릴게요. 서학개미들 490억원 팔았다. 1년 만에 굿바이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 리스크도 가지고 있죠. 또한 테슬라 탄소 매출권을 더 안 사기로 했죠. 그 무슨 말이냐, 스텔란티스에서 탄소 크레딧 매입을 중단했어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푸조 시애틀 오랭이 합병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탄소 크레딧 매출은 테슬라한테 중요한 지금 순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매출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연 기관차의 수요가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다음 미국.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장들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런 내연 기관차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탄소 크레딧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향후 2, 3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악재들이 많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6, 7월 달에 테슬라의 메가팩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사업부의 고성장이 되겠죠. 지금 2020년 에너지 사업부 매출은요, 6.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테슬라의 매출이 더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한 7월 말에 AI 데이가 있어요. 이게 과연 기술 격차를 많이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이 AI 데이 때 도주 시스템이랑 결합된 레벨 4 자율주행 완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9월달 10월달에 그 테슬라 독일 공장이 완공이 되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9월 10월달에 독일 공장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모델 3와 모델 Y가 양산이 될 거고, 그나마 중국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죠. 그리고 인도 공장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중국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1년도 4분기에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되죠.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미 트럭이 양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미에 픽업 트럭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출로 잡히겠죠. 예. 매출로 잡히면 당연히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의 모멘텀이에요. 주가의 모멘텀이 뭐냐면 그 지금 테슬라의 팬덤층이 많냐 없냐. 애플처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사전 예약금이라든지 이연 매출을 보면 그만큼 테슬라의 팬덤층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근데 주당 순이익은 별 문제가 없죠. 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항상 주당 순이익은 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EPS 곱하기 해당 섹터 PER이 보통 현재 주가, 적정 주가 가격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당 순이익은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도 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도. 지금 피보나치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피보나치 선은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주는 선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고,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보조지표만 봐도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지표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RSI는 하방을 틀고 있지만 뭐 CC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맥드라든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이 나쁘다 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CCI도 상방 틀었죠. 그리고 지금 맥두도 자세하게 보자면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직 소폭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보면 상방을 틀었고, 예, 상방 틀었죠. 그리고 5분봉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5분봉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5분봉 차트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테슬라가 나빠 보인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전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지금 현 상태로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엄청 매력적인 구간은 맞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200일선에 닿았죠. 지금 200일선에 닿았고 거의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6월달, 7월달, 뭐 9월달, 12월달 보면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은 계속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을 여러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